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네온사인의 불빛조차 환영그룹이 주최한 자선 파티의 위용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인 더 그랜드의 메인 볼룸은 천장 높이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상류층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대화는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탐색전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 자리는 명목상으로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였으나 실상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적절한 가문과 연결하려는 거대한 맞선 시장이나 다름없었다. 강도진은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2층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권태와 혐오가 서려 있었다. 강도진은 환영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현재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젊은 총수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단단한 체격을 돋보이게 했고 조각 같은 이목구비는 문 여성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즈니스적 이익이나 가문의 영광을 위해 접근하는 이들 뿐이었다. 도진은 자신의 비서실장이 건네준 태블릿 화면 속 빽빽한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밤에만 무려 5명의 유력 기업 회장 딸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우연을 가장하여 도진에게 접근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는 이런 식의 인위적인 만남과 계산된 관계에 진절머리가 났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그 시각 연회장 한 구석에는 화려한 파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묘한 분위기의 여자가 서 있었다. 이서연은 짙은 남색의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파티의 드레스 코드에 부합하면서도 위급 상황에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디자인된 옷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술만 살짝 축일 뿐 실제로 마시지는 않았다. 서연의 시선은 샹들리에의 빛에 현혹되지 않고 연회장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위치와 비상구의 동선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파티를 즐기러 온 게스트가 아니라 의뢰인의 요청으로 행사장 내의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잠입한 민간 군사 기업 출신의 보안 전문가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이 파티장은 화려함 뒤에 가려진 보안상의 허점이 너무나도 많은 위험한 공간일 뿐이었다. 서연은 무전기 대신 귀에 꽂은 초소형 인이어를 통해 외부의 동료와 짧고 간결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녀의 임무는 특정 인물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오늘 이 행사장에 예고된 불미스러운 테러 위협이 실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며칠 전부터 인터넷 다크 웹을 중심으로 환영그룹의 행사를 망치겠다는 징후가 포착되었고 주최 측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서연의 본능은 달랐다. 그녀는 웨이터가 쟁반을 나르는 동선이 미묘하게 어긋나거나 초대받지 않은 듯한 인물들이 보안 요원들의 시야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감각은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긴장감을 감지했고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는 2층 발코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때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사람들은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고 우아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어둠 속에서 마이크 잡음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변조된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다. 목소리의 주인은 행사장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10분 내로 특정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건물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출입구를 향해 쇄도했고 서로를 밀치고 밟으며 상황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았다. 훈련받지 않은 사설 경호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인파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뿐이었다. 도지는 발코니 난간을 꽉 잡으며 상황을 주시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조차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도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켰지만 수많은 인파가 뿜어내는 공포심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일반 손님들을 거칠게 밀치며 2층 발코니로 향하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도진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폭발 위협을 틈타 혼란을 야기하고 실제 목표인 도진을 납치하거나 해코지하려는 전문 청부업자들이었다. 도진의 경호팀은 이미 1층의 인파 속에 고립되어 그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기감을 느낀 도진이 재킷 안쪽에 호신용 무기를 꺼내려던 찰나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그림자 하나가 계단을 오르던 괴한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조금 전까지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던 이서연이었다. 서연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빨랐다. 그녀는 긴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하이힐을 벗어 던진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선두에 있던 괴한이 곤봉을 휘두르자 그녀는 상체를 유연하게 뒤로 젖혀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서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뒤이어 달려드는 2명의 남자를 향해 회전 발차기를 날렸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지만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났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허공을 갈랐고 괴한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도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동안 수많은 유능한 경호원들을 보아왔지만 드레스를 입고 맨손으로 무장한 괴한들을 제압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마지막 남은 괴한이 품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들고 서연을 향해 돌진했다. 흉기가 서연의 복부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도지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해라고 소리칠 뻔했다. 그러나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린 후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닫고 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기절했고 서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들의 몸을 빠르게 수색하여 통신 장비와 무기를 확보한 뒤 계단 위에서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도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도진 대표님입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흐트러짐이 없었다. 도진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와 그의 앞에 섰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폭탄 위협은 시선을 끌기 위한 교란 작전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을 위해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1층은 통제가 불가능하니 직원용 비상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녀는 도진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에 가까웠다. 도진은 평소라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전문성과 카리스마에 압도되었다. 도진은 말없이 그녀의 안내를 따르기로 했다. 서연은 도진을 이끌고 발코니 뒤편에 숨겨진 직원용 통로로 향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면서도 그녀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방과 후방을 경계했다. 도진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그녀의 등에서 느껴지는 묘한 안정감에 기분이 이상해졌다. 그동안 수많은 여자가 그의 재력과 배경을 보고 다가왔지만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여자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그녀가 보안 전문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용병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악에 맞서려는 본능적인 정의감 같은 것이었다. 도지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르면서도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들이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에 젖은 두 사람의 피부를 식혀주었다. 서연은 도진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음을 확인하자 그제야 잡고 있던 그의 팔을 놓았다. 이제 안전합니다. 경찰 병력이 도착했으니 더 이상의 위험은 없을 겁니다. 그녀는 짧게 목례를 하고 돌아서려 했다. 마치 자신의 할 일은 끝났다는 듯 미련 없이 떠나려는 그녀의 태도에 도지는 다급함을 느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내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도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묘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도지는 잠시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지, 누구인지 물어봐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조차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이름이 뭡니까? 도진의 직설적인 물음에 서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서연입니다. 도진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되뇌었다. 이서연. 오늘 밤 그가 겪은 모든 혼란과 충격 속에서 유일하게 선명하게 각인된 이름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속과 연락처를 알고 싶군요. 서연은 도진의 제안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살해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고 오늘 제 의뢰인은 대표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뒤에 대고 말했다. 환영그룹 법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고용되었든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건 장담하죠. 그의 말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이었다. 대한민국에서 환영그룹보다 더 큰 권력과 자본을 가진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진은 그녀가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정복욕 때문이었다. 도진은 도착한 자신의 전용 차량에 올라타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오늘 행사장의 보안 영상 확보해.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서연이라는 여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 거침없는 몸놀림, 그리고 자신을 대하던 당당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맞선 상대들의 얼굴은 이미 기억 속에서 하얗게 지워진 지 오래였다. 도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지루하기 짝이 없던 그의 인생에 드디어 흥미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환영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이서연의 신상명세서를 천천히 넘겨보고 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 일찍이 해외 용병 부대에서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위기 협상 및 요인 경호 분야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불리는 프리랜서였다. 그녀의 이력은 도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단순히 힘만 센 경호원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 전술에도 능통한 전문가였다. 도진은 보고서를 덮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라면 자신의 곁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예정된 주말 선약권으로 성원그룹 회장님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도진은 비서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지했다.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비서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네, 하지만 이번 건은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신.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비서실장을 쏘아보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했다. 성원그룹뿐만 아니라 앞으로 잡힌 모든 맞선 약속 전부 취소해.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에 의해 조종되는 인형으로 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서연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환영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도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사들의 비난과 우려 섞인 목소리를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원로 이사 중 한 명이 핏대를 세우며 도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성토했다. 그는 도진이 성원그룹과의 혼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그룹의 미래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지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결합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을 잇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담보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지난밤 파티장에서 보았던 이서연의 강렬한 눈빛과 압도적인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그 짧은 순간의 활약은 도진이 그동안 수많은 경호원과 보안 전문가들에게서 느꼈던 갈증을 단번에 해소해 주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우아하게 웃으며 내조하는 인형 같은 아내가 아니라 등 뒤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사라는 것을 확신했다. 도진은 이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어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현재 환영그룹이 처한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지적했다. 경쟁사인 상성그룹의 박상철 전무가 호시탐탐 환영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파티장 테러 위협 또한 그들의 사주를 받은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도진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략 결혼을 통한 외형 확장이 아니라 내부의 결속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결혼 문제 또한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사들은 도진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회의실을 나온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준비된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창고형 건물이었다. 그곳은 이서연이 운영하는 사설 보안업체 섀도우 엣지의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었다.
도지는 그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녀가 단순히 돈을 쫓는 용병이 아니라 과거 군정보사령부 소속의 최정예 요원이었으며 작전 중 동료를 잃고 불명예 제대를 하나푼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가 쫓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왜 음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결핍과 욕망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급 세단이 낡은 공장 지대에 들어서자 주변의 황량한 풍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도지는 차에서 내려 녹슨 철문 앞에 섰다. 초인종조차 없는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사무실 안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딴판이었다. 최신형 서버와 모니터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각종 운동기구와 샌드백이 놓여 있어 그녀가 평소 어떻게 자신을 단련하는지 짐작게 했다. 서연은 샌드백을 치고 있었는지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으로 도진을 맞이했다. 그녀는 도진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 놀란 기색 없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는 지난밤 파티장에서 보았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만 도지는 지금의 그녀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다. 날 것 그대로의 야생성과 강인함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던져주며 용건을 물었다. 도지는 생수병을 능숙하게 받아들고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도지는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꺼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경호 팀장이 되어줄 것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약혼녀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일종의 계약 결혼이었다. 서연은 도진의 제안이 터무니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누군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더구나 재벌가의 복잡한 권력 다툼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서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과거 작전 실패의 배후에 관한 단서가 담긴 파일이었다. 도진은 환영그룹의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1급 비밀 문서를 미끼로 던진 것이다. 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자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도진은 서연의 반응을 살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는 서연이 쫓고 있는 그 배후 세력이 현재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박상철 전무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즉 두 사람은 같은 적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자신의 힘과 자본을 이용해 복수를 완성하라고 제안했다. 자신은 서연의 무력이 필요하고 서연은 자신의 권력이 필요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다. 그녀에게 복수는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지만 그것을 위해 원치 않는 결혼 연극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거대 기업의 비호를 받는 적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사생활은 철저히 보장할 것. 둘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할 것. 셋째, 자신의 복수와 관련된 작전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 도진은 흔쾌히 그녀의 조건에 동의했다. 그는 서연에게 당장 오늘부터 자신의 저택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 외부의 적들에게 완벽한 연인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24시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생각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챙긴 짐이라고는 온 몇 벌과 소중하게 관리해온 무기들이 전부였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정복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이 도진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도시가 어둠에 잠긴 후였다.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화려했지만 어딘가 삭막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주인인 도진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한 듯했다. 서연은 낯선 공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도청장치나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직업병적인 행동이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를 제지하지 않고 와인잔 2개를 채웠다. 그는 이제 파트너가 되었으니 축배를 들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와인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술에 취해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도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혼자 와인을 들이켰다. 그때 도진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박상철 전무였다. 도진은 서연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전화를 받았다. 박상철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비릿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도진이 모든 맞선을 취소하고 정체불명의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걱정하는 척 비꼬았다. 박상철은 이미 도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박상철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는 곧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약혼녀를 소개할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고 응수하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상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가 느끼는 분노의 깊이를 가늠했다. 서연은 도진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자가 바로 우리의 타겟이냐고.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상철이 환영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저지른 불법 행위들과 자신을 압박해온 수단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작전 지도를 그렸다. 상대는 거대 기업의 임원이자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괴물이었다. 정면 승부보다는 그가 가진 약점을 파고들어 무너뜨려야 했다. 서연은 도진에게 내일 당장 회사 보안팀의 전권을 자신에게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의 쥐새끼부터 잡지 않으면 외부의 적과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판단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비장한 전우회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환영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도진이 출근길에 대동한 낯선 여자 때문이었다. 서연은 어제의 낡은 운동복 대신 도진이 준비해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몸에 딱 떨어지는 핏의 검은색 슈트는 그녀의 냉철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도진의 한 걸음 뒤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도진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서연을 자신의 약혼녀이자 그룹의 새로운 보안 총괄 이사로 소개했다.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하루아침에 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박상철 측근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에게 보안을 맡길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서연은 그들의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현재 환영그룹 본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분석한 리포트였다. 그녀는 어젯밤 도진에게서 받은 보안 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불과 몇 시간 만에 보안망을 뚫고 모의 해킹에 성공했던 것이다. 그녀는 임원들이 사용하는 사내 메신저의 보안 허점과 도청 가능성, 그리고 주요 기밀 문서의 유출 경로까지
낱낱이 지적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했다는 사실에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회의실 내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찾아내 그들 눈앞에 던져놓았다. 손가락 마디만 한 도청 장치가 테이블 위로 굴러떨어지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무능한 보안팀은 전원 교체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보안 관련 사항은 이서연 이사의 결재를 통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음을 못 박았다. 박상철 측근들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의 화려한 데뷔전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회의가 끝난 후 도진의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도청 장치의 종류와 설치된 위치를 봤을 때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 것이 확실하며 그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 시각 박상철의 집무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박상철은 자신의 신복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도청 장치가 발각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그는 강도진이 데려온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자신의 계획이 하나둘씩 틀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가 그를 잠식했다. 박상철은 책상 위에 놓인 강도진과 이서연의 사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을 쓰라고 지시했다. 단순한 경고나 감시로는 통하지 않는 상대들이었다. 이제는 피를 봐야만 끝날 싸움이었다. 박상철의 지시를 받은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진과 서연이 방심한 틈을 노려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서연은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넓은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정막만이 감돌았지만 그녀의 감각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키를 손에 쥐고 천천히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발소리를 죽이며 주변의 기둥 뒤를 살피던 그녀의 눈에 검은색 벤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시동이 꺼진 채 구석에 주차된 벤의 틴팅된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담배 불빛이 보였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노리는 자들임을 알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차문을 여는 척하다가 재빨리 몸을 숙여 차체 뒤로 숨었다. 그 순간 채 많은 소리와 함께 소음기가 장착된 총알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스치고 지나가 차 유리를 박살냈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서연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접이식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무전을 통해 도진에게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지하 주차장에는 전파 방해 장치가 작동되고 있는지 통신이 먹통이었다. 고립된 상황에서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벤 차량 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칼 등 살상 무기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아드레날린이 그녀의 감각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둠을 이용해 적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그녀가 아닐 것이었다. 지하 주차장의 정막을 깨고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울려 퍼졌다. 이서연은 자신의 눈앞으로 날아드는 쇠파이프를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몸을 낮췄다. 상대방의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처럼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 비틀었고 고통에 찬 비명과 함께 쇠파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이 뒤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덮쳐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회전시켜 뒤차기를 날렸고 묵직한 타격감과 함께 공격자가 나가떨어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단련된 짐승의 그것과 같았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주차장의 기둥과 주차된 차량들은 그녀에게 훌륭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적들은 끈질겼고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그녀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임이 분명했다. 서연이 한 명을 제압하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사각지대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휘둘렀다. 그녀는 급히 몸을 피했지만 칼날이 왼쪽 팔뚝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튀었다. 따끔한 통증이 신경을 자극했지만 서연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은 그녀의 전투 본능을 더욱 날카롭게 일깨웠다. 그녀는 상처 입은 팔을 감싸 쥐는 대신 피가 흐르는 팔을 미끼로 사용하여 상대를 유인했다. 상대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달려들자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품에 지니고 있던 삼단봉을 펼쳐 상대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남은 적이 바닥으로 쓰러지며 거친 싸움은 끝이 났다.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 서연의 주변에는 고통을 호소하며 뒹구는 남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경호팀을 대동하고 다급하게 뛰쳐나왔다. 그는 연락이 두절된 서연이 걱정되어 직접 내려온 것이었다.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서연과 바닥에 쓰러진 괴한들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팔에서 흐르는 피에 고정되자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도진은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싸주며 괜찮으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별거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고 경호팀장에게 쓰러진 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끌고 가서 배우를 토해내게 하라고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도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기가 등등했다.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병원이 아닌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병원에 가면 경찰 조사와 언론의 관심이 쏟아질 것이 뻔했고 지금은 조용히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도진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연을 소파에 앉혔다. 그는 서연의 찢어진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다. 드러난 서연의 팔은 끔찍했다. 방금 생긴 칼자국뿐만 아니라 과거의 작전들에서 입은 수많은 흉터가 하얀 피부 위에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다. 화상자국, 총상을 입었던 흔적, 그리고 날카로운 것에 베인 흉터들이 그녀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도진은 소독약을 바르려던 손을 멈칫하며 그 흉터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다. 보기 흉합니까? 서연이 도진의 시선을 느끼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괴물 같은 삶의 증거였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손길로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단지 당신이 감당해야 했을 고통의 무게가 짐작조차 되지 않아서입니다. 도진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는 재벌가에서 태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자신과는 달리 야생의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경외심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서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 더욱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치료를 마친 도진의 손이 서연의 손등 위에 잠시 머물렀다 떨어졌다. 그날 밤 도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서연은 객실 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지만 그 역시 잠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도진은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며 창밖의 야경을 응시했다. 박상철은 이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단순히 회사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노리는 살인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진은 오늘 주차장에서 보았던 서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여자였다면 오늘 밤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박상철이 보낸 사냥개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면 주인인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했다. 그때 서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잠을 못 잤는지 젖은 머리에 가벼운 옷차림이었다. 술 한 잔 주시겠습니까? 서연이 도진의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도진은 말없이 세 잔을 꺼내 위스키를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주차장에서 통신이 먹통이었습니다. 놈들이 전파 방해 장치를 썼더군요. 서연이 건조한 목소리로 보고하듯 말했다. 도진은 잔을 입에 가져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동선과 당신의 퇴근 시간, 그리고 주차장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도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도 짐작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회사 내에 박상철의 스파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뼈아픈 현실이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그를 보자 하는 누군가가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서연은 도진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부터 쥐새끼 잡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은 평소처럼 행동해 주십시오. 놈들이 안심하고 다시 움직일 때를 노려야 합니다. 도진은 그녀의 눈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상처를 입고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신 몸부터 챙겨요. 그런 몸으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도진의 걱정 어린 말에 서연은 피식 웃었다. 이 정도 상처는 며칠이면 아뭅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상처가 아니라 임무 완수입니다. 그녀의 직업의식이 투철한 대답에 도진은 쓴웃음을 지었지만 내심 그녀의 그런 강인함에 점점 더 끌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전략적인 파트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인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환영그룹 본사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보안팀 사무실에 있는 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서연은 보안팀장 자격으로 CCTV 기록과 출입 로그를 정밀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보안실 근무자들의 알리바이를 하나하나 대조했고 통신 기록을 뒤졌다. 그러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사건 발생 직전 보안 시스템의 일부가 유지보수 명목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기록이 있었다. 그 명령을 내린 코드는 보안실장이 아닌 비서실 소속의 단말기에서 발송된 것이었다.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꼬리가 잡힌 것이다. 그녀는 즉시 해당 단말기의 사용 로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도진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던 수행비서 김대리였다. 그는 입사 5년 차에 성실한 직원으로 도진의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서연은 섣불리 그를 체포하는 대신 덫을 놓기로 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가짜 스케줄 정보를 흘리라고 조언했다. 도진은 서연의 계획대로 김대리가 듣는 앞에서 오늘 저녁 중요한 기밀 문서를 금고에서 꺼내 별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통화하는 척 연기했다. 김대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는 것을 도진은 놓치지 않았다. 미끼를 문 것이다. 그날 오후 김대리는 화장실에서 은밀하게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서연의 해킹 툴에 의해 실시간으로 포착되었다. 내용은 도진의 이동 경로와 기밀 문서에 관한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도진의 차량 행렬이 회사를 빠져나가 교회로 향했다. 물론 그 차에 도진과 서연은 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별도로 마련된 작전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도진의 차가 한적한 국도에 접어들자 매복해 있던 차량들이 앞뒤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차 문을 열고 내린 것은 도진이 아니라 무장한 사설 경호팀이었다. 당황한 습격자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병력까지 합세하자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같은 시각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는 도주하려던 김 대리가 서연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는 자신의 배신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그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물었다. 박상철이 시켰나? 김 대리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실토했다. 박상철은 김 대리의 도박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를 매수했고 도진의 일정을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습격이 실패하면 김 대리마저 제거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도진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연 덕분에 더 큰 화를 막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김 대리의 자백은 박상철을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도진은 김 대리를 경찰에 인계하고 서연과 함께 집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채웠다. 도진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서연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뻔했군요. 도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상철은 꼬리가 잘리면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이번 실패로 인해 그는 더욱 초조해질 테니까요. 서연의 경고는 정확했다. 박상철은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도진은 이전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강하고 현명한 파트너인 서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꾸미든 우리는 함께 막아낼 테니까요. 이제 당신 없는 싸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고요한 사무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뢰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전우애를 넘어선 남녀로서의 끌림이었다. 도진은 서연의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던 그녀였지만 도진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는 무장 해제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들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높았다. 한편 박상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대리의 체포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로 폭발했다. 책상 위에 모든 물건을 쓸어버리며 고함을 질렀다. 강도진. 그리고 그 계집애. 감히 나를 능멸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장부를 꺼내들었다.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었다. 그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환영그룹 전체를 뒤흔들고 도진과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거대한 음모였다. 박상철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다. 플랜 B를 가동해. 놈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겠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알겠다는 짧은 대답만이 들려왔다. 며칠 후 도진과 서연은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도진은 서연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기도 하고 서연은 도진의 넥타이를 골라주는 등 마치 신혼부부 같은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물론 겉으로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벽은 이미 많이 허물어져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서재에서 우연히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도진은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그는 그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도진이 짊어진 외로움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 역시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도진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서연은 도진에게 다가가 사진에 관해 물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재벌가의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어머니의 죽음은 그가 강해져야만 했던 이유이자 트라우마였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연의 위로는 도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과 같았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의 목록 가장 첫 번째 줄에는 이미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박상철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언론에는 환영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도진이 폭력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악의적인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출처불명의 조작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환영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나 납치와는 차원이 다른 법적, 사회적 공격이었다. 박상철은 도진을 경영 일선에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도진은 쏟아지는 전화와 참모들의 보고 속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물리적인 적과는 싸울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여론과 조작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서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뉴스를 지켜보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는 이것이 박상철이 파놓은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 공격의 핵심에는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낸 기술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말했다. 이건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들이 만든 가짜 뉴스를 팩트로 반박해야 합니다. 제가 그 증거를 조작한 원천을 찾아내겠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다시 전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박상철과 결탁한 언론사와 증거 조작 전문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총칼 없는 전쟁터였고 서연은 그곳에서도 최고의 승부사였다. 도진은 그녀를 믿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도진과 서연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거대한 파도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환영그룹 본사 로비는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도진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곁에는 차가운 표정의 이서연이 호위하듯 서 있었다.
도진은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자신과 회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임을 단호한 어조로 성토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진은 흔들리지 않고 박상철 전무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것은 단순히 해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적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다. 도진의 선전포고는 생중계로 전국에 송출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박상철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자신을 직접 겨냥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창밖을 노려보았다. 서연은 태블릿을 통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도진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과 무모하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다가가 이제 2단계 작전을 시작할 때라고 조용히 말했다. 박상철은 도진의 도발에 넘어가 반드시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할 것이며 그 타깃은 도진이 아닌 그의 가장 큰 약점인 서연 자신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진은 서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 여전히 주저했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고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도진을 설득했다. 결국 도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홀로 차를 몰고 회사를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폐공장 지대였는데 그곳은 그녀가 미리 봐둔 작전 구역이었다. 그녀가 회사를 나서자마자 검은색 SUV 2대가 은밀하게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미행 차량을 확인하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놈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멍청한 사냥감에 불과했다. 서연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며 그들이 바짝 따라붙도록 유도했고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국도에 접어들자마자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속도를 높였다. 엔진의 굉음과 함께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서연의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질주했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전문 레이서 뺨칠 정도로 정교하고 과감했다. 박상철의 사주를 받은 청부업자들은 서연의 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위협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앞뒤로 서연의 차를 압박하며 가드레일 쪽으로 몰아붙였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며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급커브 구간에서 핸드브레이크를 당겨 드리프트를 시전하며 추격 차량 한 대를 따돌렸고 그 차는 중심을 잃고 도로변에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한 대는 집요하게 그녀를 쫓아왔고 짐칸에서 몸을 내민 남자가 서연의 차 타이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타이어가 터지며 자체가 휘청거렸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핸들을 꽉 잡으며 차를 제어했다. 그녀는 미리 약속된 장소인 폐공장 입구가 가까워지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철문을 들이받고 안으로 돌진했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서연의 차는 공장 마당 한가운데 멈춰섰다. 서연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 안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공장 내부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곧이어 추격해온 SUV가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무장 괴한들은 서연의 차를 확인하고는 그녀가 안에 없음을 알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들은 무전을 통해 상부로 상황을 보고했고 곧 박상철에게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다. 여자를 생포하거나 죽여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괴한들은 흩어져서 공장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폐공장은 녹슨 기계들과 자재들이 널려 있어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적으로부터 기습을 당하기에도 좋은 위험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높은 철제 빔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적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녀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고 호흡은 지극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시각 도진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서연의 차가 공격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것 역시 작전의 일부였지만 서연이 공격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이성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는 미리 대기시켜 놓은 정예 경호팀을 이끌고 폐공장으로 향했다. 도진의 차는 도로의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질주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박상철은 도진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다가 도진과 서연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오만함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만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재촉하는 길임을 알지 못했다. 폐공장 안에서는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었다. 서연은 어둠을 이용하여 적들을 하나씩 각계 격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빈 깡통을 던져 소리를 내어 적을 유인한 뒤 뒤에서 기습하여 목을 조르거나 급소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그림자 같았고 괴한들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았고 그들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서연은 탄창을 확인하며 남은 총알수를 세었다.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불리해질 것이 뻔했다. 그때 공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도진의 차량 행렬이 들이닥쳤다. 도진의 등장은 서연에게는 지원군의 도착이었지만 동시에 도진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도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며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의 경호팀은 숙련된 솜씨로 괴한들과 교전을 벌이기 시작했고 공장은 순식간에 총격전의 현장으로 변했다. 도진은 무전기를 통해 서연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잡음만 들려왔다. 그는 초조한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2층 난간에서 누군가 도진을 향해 조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서연이 몸을 날려 도진을 덮쳤다. 총알이 도진이 서 있던 자리에 기둥을 때리고 튀어나갔다. 도진은 자신의 위로 쓰러진 서연을 끌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도진의 뺨을 감싸며 다친 데 없냐고 물었고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전장의 포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상황이 정리되어 갈 무렵 공장 입구에 거대한 리무진 한 대가 멈춰섰다. 박상철이 자신의 친위대를 이끌고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이미 판세가 기울었음을 알지 못하고 거만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의 곁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박상철은 확성기를 통해 도진에게 항복을 종용했다. 그는 서연을 인질로 잡지 못했다면 도진이라도 죽여서 모든 것을 덮을 생각이었다. 도진과 서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다. 도진은 서연에게 눈짓을 보내고 천천히 엄폐물 밖으로 걸어 나갔다. 서연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박상철의 머리를 겨누며 대기했다. 도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상철은 비열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드디어 라이벌의 비참한 최후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의 눈이 번들거렸다. 강도진, 꼴이 말이 아니군. 제 발로 죽으러 오다니 용기는 가상해. 박상철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도진은 흙먼지 투성이인 옷을 털어내며 당당하게 그를 마주보았다. 네가 직접 올 줄은 몰랐군. 박상철, 스스로 무덤을 팔아온 건가? 도진의 차분한 대꾸에 박상철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손짓으로 용병들에게 사격 준비를 시켰다. 누가 무덤에 들어갈지는 곧 알게 되겠지. 이 공장은 내 놈의 시체와 함께 불타 없어질 거다. 사고사로 위장하기 딱 좋은 장소지 않나. 박상철은 자신의 범죄 계획을 떠벌리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도진은 그가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내 차에 폭탄을 설치하고 서연 씨를 납치하려 했던 건가. 주가 조작과 횡령도 모자라 살인까지 하려고. 박상철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다 했다. 어쩔 건데 증거라도 있나. 여기 있는 놈들은 다 내 돈을 받고 입 다물 놈들이야. 넌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고 회사는 내가 헐값에 인수하게 될 거다. 박상철의 자백은 공장 곳곳에 서연이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었다. 도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증거 아주 차고 넘치지. 도진이 손가락을 튕기자 공장 내부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박상철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방금 그가 스스로 뱉은 범죄 사실들이 반복 재생되자 박상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했고 그 틈을 타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서연이 정확하게 박상철의 다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타항하는 총성과 함께 박상철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것을 신호로 도진의 경호팀과 서연이 일제히 반격을 개시했다. 박상철의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에 우왕좌왕하다가 제압당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박상철의 호위 대장을 덮쳤다. 그녀의 화려한 격투 기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도진 역시 몸을 사리지 않고 싸움에 가담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적을 가격했다. 평소에 냉철한 CEO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야수의 모습이었다. 공장 안은 비명과 타격음으로 가득 찼지만 승리의 여신은 이미 도진과 서연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박상철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바닥을 기어가며 도망치려 했지만 도진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진은 차가운 눈으로 박상철을 내려다보며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박상철은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제발. 원하는 건 다 줄게. 회사도 지분도 다 포기할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도진은 쇠파이프를 던져버리고 그 멱살을 잡았다. 너 같은 쓰레기에게 받을 건 없어. 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주지. 도진은 박상철을 거칠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연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도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자국과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끝났습니까? 그녀가 묻자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쓰러져 있던 박상철이 품속에서 숨겨둔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혼자 죽지는 않아 다 같이 죽자. 그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서연의 감각이 위험을 감지했다. 공장 구석에 쌓여있던 드럼통들 사이로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폭탄이었다. 박상철은 이곳을 자신의 무덤이 아닌 모두의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진을 밀쳐내고 박상철을 향해 몸을 날렸다. 피해요.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박상철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고 거대한 폭발음이 공장을 뒤흔들었다. 화염이 치솟고 건물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폭발의 충격으로 튕겨 나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서연을 찾았다. 하지만 자욱한 연기와 불길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서연 씨, 이서연. 도진은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결사적으로 막아섰다. 무너지는 천장 잔해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며 서연이 있던 자리를 덮쳤다. 도진의 절규가 굉음에 묻혀 사라졌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경찰과 소방대가 도착하여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시작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도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붕괴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몸을 던진 것이었다. 죄책감과 슬픔이 가슴을 찢어 놓는 듯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도진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지만 그는 뿌리쳤다. 안 가. 서연 씨가 저 안에 있어. 내가 직접 찾을 거야. 도진은 소방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현장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먼지로 얼룩진 볼을 타고 내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고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치우며 수색을 시작했다. 도진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때 무전기를 든 구조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생존자 발견. 생존자 발견. 1층 중앙 기둥 아래쪽. 도진의 심장이 맺는 것 같았다. 그는 구조대원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검게 그을리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지만 도진은 단번에 그녀임을 알아봤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대고 오열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구급 대원들이 그녀를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도진은 한순간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박상철은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악의 축은 사라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차 안에서 도진은 창백해진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만약 그녀가 깨어난다면 다시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평생 그녀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만 했다.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스트레처 칼을 밀며 들어왔습니다. 하얀 시트 위는 이미 붉은 선혈로 얼룩져 있었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이서연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습니다. 강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셔츠 차림으로 의료진의 뒤를 쫓으며 제발 그녀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흔들림 없던 환영그룹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한 남자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고 나서야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서연의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생전 믿지도 않던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되감기하듯 떠올렸습니다. 처음 파티장에서 그녀를 만났던 순간부터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던 계약 관계를 지나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을 함께 누비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보다 도진의 안전을 우선시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자신을 불길 속으로 밀쳐내고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산과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맹세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깨어난다면 다시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평생 그녀의 곁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비서실장이 급하게 달려와 도진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박상철의 사망 소식과 함께 현장에서 확보된 녹음 파일과 비자금 장부가 경찰과 검찰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은 박상철의 자폭과 환영그룹을 둘러싼 음모의 전모를 대서특필하고 있었고, 여론은 급격하게 도진에게 호의적인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금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회사를 더럽히고 박상철과 결탁했던 내부의 적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청산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도진은 수술실을 한번 돌아보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깨끗해진 환영그룹을 선물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환영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공포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이사들과 임원들은 도진의 눈치를 살피느라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피 묻은 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 회의실에 들어선 도진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과도 같았습니다. 도진은 아무런 서론 없이 박상철과 내통했던 이사들의 명단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명단에 오른 이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그중 몇몇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그들의 회의만을 통과시키고 대기하고 있던 법무팀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그들을 인계했습니다. 회의실은 비명과 통곡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도진은 흔들리지 않고 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도진은 수술이 막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치의는 다행히 장기 손상은 피했지만 머리에 가해진 충격과 과다출혈로 인해 의식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의료 장비를 부착하고 누워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만 있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진은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가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그는 끊임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사 일은 모두 잊고 오로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진은 비로소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뼛속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진은 한숨도 자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의 얼굴은 수염이 자라 까칠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던 날 기적처럼 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진이 놀라서 그녀의 얼굴을 살피자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잡지 못해 흐릿하던 그녀의 눈동자가 점차 도진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도진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급히 의료진을 호출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 씨, 저 알아보겠습니까?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서연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긍정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감격에 겨워 오열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서연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다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회사의 모든 업무를 병실에서 처리하며 그녀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죽을을 떠먹여주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평소 남의 시중만 봤던 재벌 회장의 서툰 간호가 어색할 법도 했지만 서연은 그런 도진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도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저는 고용된 경호원일 뿐이고 제 임무를 다한 것뿐인데. 그녀의 질문에 도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서류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습니다. 도진은 서연이 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도진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용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짜 약혼도 이제 끝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해고하고 떠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제 진짜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묶인 관계가 아니라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당신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도진의 고백은 담백하지만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이 느꼈던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그녀가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깨달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도진과 함께하며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신분 차이 때문에 애써 외면해 왔던 터라 그의 고백이 꿈만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 있으면 또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도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평범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이라면 이미 충분히 겪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도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없이 안전한 성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지옥입니다. 도진은 상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서연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준비한 반지였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심플하고 단단한 백금 반지는 강인하고 순수한 서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반지를 꺼내 그녀의 약지에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제 인생의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며 싸움과 피 냄새 속에 갇혀있던 그녀에게 도진은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도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서연은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제 허락 없이는 절대 위험한 곳에 나서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키는 건 여전히 제 몫이니까요. 도진은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보디가드님. 두 사람의 병실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박상철의 몰락 이후 환영그룹은 도진의 혁신적인 경영과 서연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 덕분에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서연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대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공표했고 언론은 세기의 로맨스라며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시선이나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서로가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옥상 정원에 올라온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도진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군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 그저 부유하는 껍데기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고독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완성이었습니다. 그때 도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에는 해외 진출건과 관련된 긍정적인 보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은 휴대전화를 덮어버리고 서연에게 집중했습니다. 일일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이시잖아요. 일은 하셔야죠. 도진은 장난스럽게 투덜거렸습니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신 전속 매니저나 할까 봅니다.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그의 가슴을 툭 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한 연인으로서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그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을 테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환영그룹 본사 사옥을 감싸고 있던 공기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과거 박상철 전무의 횡포와 내부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음습하고 무거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투명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채우고 있었다. 강도진 대표의 과감한 경영 혁신과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그룹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곧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결과로 증명되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줄서기나 사내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시스템에 만족하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다. 도진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닌 존경받는 리더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으며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인 이서연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도진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치열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환영그룹의 보안총괄 이사로서 기존에 허술했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건축했다. 단순히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을 넘어 사이버 보안과 기업 기밀 유출 방지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녀는 특수부대 경험을 살려 경호팀을 직접 훈련했고 그 결과 환영의 보안팀은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충성심 높은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며 경외의 대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도진을 목숨 걸고 지켜낸 영웅으로서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조직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결혼식이 열리는 날 아침, 서울 시내는 이 세기의 결혼식을 취재하려는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장소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더 그랜드 호텔의 메인 볼룸이었지만 그날의 긴장감 넘치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호텔 입구부터 로비까지 수많은 축하 화환이 줄을 이었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속속들이 도착하며 인사인해를 이루었다. 언론은 과거 모든 정략 결혼을 거부했던 강도진 대표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보디가드와 사랑에 빠져 결혼에 골인했다는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대중들은 재벌가의 흔한 정략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라는 점에 열광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설어 하면서도 습관처럼 이니어를 통해 보안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다. 드레스 자락 아래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얇은 호신용 무기가 감겨 있었는데 이는 도진이 알면 기겁할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일종의 부적이자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도진이 들어왔다. 그는 서연이 무전기로 경호 팀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같은 날까지 일을 하려는 겁니까? 신랑이 섭섭해서 살겠습니까? 도진의 농담에 서연은 그제야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내가 본 신부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화려한 화장과 드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뿜어내는 강인한 생명력과 기품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약속했잖습니까? 당신을 지키는 건 평생 제 몫이라고. 결혼식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경계태세를 풀고 온전히 나의 신부로만 있어 주십시오. 나머지 걱정은 내가 고용한 최고의 보안팀에게 맡기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결혼식은 웅장하면서도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진과 서연은 버진 로드를 함께 걸어 들어갔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고 서연 역시 당당한 발걸음으로 그와 보조를 맞추었다.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다. 도진은 서연을 만나 사랑을 알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았음을 고백하며 언제나 그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서연은 도진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으며 기쁨과 슬픔 그리고 위험까지도 함께 나누는 영원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서약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진심이 담긴 묵직한 울림으로 하객들의 가슴을 적셨다. 예식의 절정에서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할 때 예기치 못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하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고 본능적으로 도진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제지했다. 소란의 주인공은 과거 도진과 정략 결혼을 추진하려다 거절당했던 한 기업 회장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이었다. 경호원들이 즉각적으로 그를 제압하여 밖으로 끌어냈고 상황은 몇 초 만에 정리되었다. 도진은 당황한 하객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제 아내의 경우 본능을 테스트해보려고 준비한 깜짝 이벤트는 아닙니다만 덕분에 우리 보안팀의 실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증명된 것 같군요. 그의 재치 있는 농담에 장내에는 폭소가 터졌고 긴장되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유쾌하게 반전되었다. 피로연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도진과 서연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과거에는 도진을 적대시하거나 서연의 출신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압도적인 아우라와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며 찬사를 보냈다. 도진은 서연을 에스코트하며 그녀가 상류층 사교계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연 역시 특유의 침착함과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대하며 환영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음지에서 활동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양지에서 빛나는 여왕이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뒤 두 사람은 호텔의 펜트하우스 발코니로 나왔다. 1년 전 폭탄 테러 위협 속에서 처음 대면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때는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며 날선 대화를 나누었지만 지금은 부부가 되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감회가 새로웠다. 도진은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며 샴페인 잔을 건넸다. 기억납니까? 여기서 당신이 나를 업어치기로 매다꽂을 뻔했던 거. 도진의 말에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매다꽂은 게 아니라 보호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대표님 표정이 얼마나 볼만했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안주 삼아 기분 좋게 샴페인을 마셨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죠. 그리고 그 엉망진창인 상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소개팅 약속을 전부 취소하고 당신을 선택한 건 내 인생 최고의 비즈니스이자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도진의 고백에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도진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을 사랑하는 건 프로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이라는 의뢰인을 만난 건 제 인생을 구원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도진은 그녀를 깊이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이 걸어갈 길에 또 다른 시련과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세상은 언제나 그들을 시험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어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환영그룹 본사 로비에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도진과 서연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두 사람은 수행비서나 경호원 없이 단둘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로비에 도열하여 두 사람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도진은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고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진은 운전대를 잡고 서연은 조수석에서 지도를 살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발길 닿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이었다. 어디로 갈까요? 마담 도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일 테니까요. 하지만 운전은 제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운전 실력은 영 믿음이 안 가서 말입니다. 서연의 농담에 도진은 호탕하게 웃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은 내 보호를 받아야 할 아내니까요. 운전대 잡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티격태격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두 사람의 차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했다. 차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도진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꼭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로의 심장까지 닿는 듯했다. 과거 정략 결혼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CEO 강도진.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사랑이라는 빛을 찾은 해결사 이서연.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그 어떤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그 어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일 것이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아름다웠다. 도진은 서연을 힐끔 쳐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는 그 많은 소개팅을 거절했나 보다. 그리고 서연 역시 도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토록 혹독한 훈련을 견뎌왔나 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한 미소가 번졌다. 뻥 뚫린 도로 위로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자 새로운 모험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운명의 저울은 이제 평형을 이루었고 그 위에는 오직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